특검팀이 이번 주 9일이나 10일쯤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모레 추가 증인 채택 여부와 변론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여 이번 주가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모진의 기밀 자료 유출을 지시한 적이 없고 미르재단 등의 문제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리인단의 답변서 형식이 아닌 탄핵 심판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 본인 입장을 제출한 건 처음입니다. 지난 3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 경내엔 진입하되 전방이 강제 수색이 아니라 선별적인 수색을 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답변을 내놓지 않는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영남대의 전신인 대구대 설립자의 손자 최현 씨를 비공개 소환해 1980년대 최태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태민 일가의 영남대 비리 의혹에 박 대통령이 관련됐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동탄 신도시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현장에 대한 감식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철제 구조물을 절단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형 건물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이번 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예정이 돼 있고 탄핵 심판의 결론이 언제 나오느냐 하는 윤곽도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번 사태의 중대 고비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에 본인의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그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밀 유출은 지시한 일이 없다. 재단에 관여한 바도 없다. 최순실의 인사 개입은 몰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때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여러 참모들이 그동안 수없이 했던 진술을 모두 뒤집는 내용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리인단의 답변서 형식이 아닌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입장이 헌재에 제출된 건 처음입니다. 의견서에서 박 대통령은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직접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을 몰랐고 연설문 이외의 기밀은 유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과 관련해서도 추가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회 소추인단이 제출한 탄핵 사유를 통째로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추인단은 오는 9일 12차 변론 때 고영태 씨의 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WK나 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증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잠적했던 고 씨는 내일 최 씨의 형사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오는 9일 헌재 출석 가능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7일 11차 변론 때 증인으로 나오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언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문 때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이 과정에 박 대통령도 연루됐다고 증언할 경우 역시 국회가 낸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일이 임박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입장을 냈다. 의미가 커 보이는데요. 역시나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내용은 모든 의혹의 전면 부인이었습니다. 백종훈 기자와 함께 의미를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백 기자. 네. 박 대통령이 탄핵 소추 사유, 그러니까 대리인단이 의견서를 낸 적은 있지만 본인이 직접 입장문을 낸 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12쪽짜리 의견서 형태의 문건 자료인데요. 예. 제목이 중요합니다.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 여기서 피청구인은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예. 그동안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내고 국회와 법리 다툼을 벌여오긴 했지만 박 대통령의 기억으로 본인의 견해를 넣어서 입장을 예. 정리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인 대통령의 직접 입장인데 예.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여러모로 이번 주가 여러 가지 탄핵 심판의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냈다면 뭔가 의도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기존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왔는데요. 예. 수사 자료에는 박 대통령에 불리한 여러 헌법 법률 위반 사항들이 대거 들어 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내게 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12쪽짜리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 여러 가지 이제 혐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낸 건데 그 삼성이라든가 여러 재벌 총수들하고 독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뇌물 수수 혐의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박 대통령은 참모진이 써준 말씀 자료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눈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료 내용에 적혀 있었더라도 본인의 실제 말은 다르게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예. 삼성의 경우 2015년 7월 대통령 독대 말씀 자료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대통령 임기 내에 해결되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안종범 전 수석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실제 독대 자리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말씀 자료 이런 것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제 우르르 쏟아졌는데 그 내용을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지금 백종원 기자 얘기한 대로 이미 대통령 참모들이 다 얘기한 건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한 거고요. 근데 기밀 유출, 최순실 씨와의 뭐 어떤 연루 의혹 이런 것들도 다 부인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관련된 본인, 즉 박 대통령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정경련과 재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선의로 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반복을 했습니다. 예. 기밀 유출도 일부 연설문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건네주라고 자신이 지시한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의 인사 조치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는데 노 국장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습니다. 뭐 모든 게 참모들 얘기하고 이제 정반대의 얘기인데 사실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할 부분은 이것보다는 세월호 7시간 의혹 아닙니까? 헌재 재판관들도 기억을 되살려서 분명히 적어내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적어냈습니까? 예, 이번 입장 자료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예. 헌재 재판관들이 본인의 기억으로 참사 당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을 설명하라고 한 건데 지난달 10일 제출한 자료에는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했다 정도의 시간표 정도만 들어 있었거든요. 뭐 그것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배치되는 얘기도 많았고 중간에 빈 시간도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억, 본인의 행적을 직접 설명하라고 한 건데 예. 오늘 자료에서도 지난달 10일에 냈던 참사 당일 행적 자료로 대신하겠다 이렇게만 써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작 헌재에서 정확히 쓰란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건데 자, 이번 입장문, 이 대통령의 입장문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기에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탄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볼 때 성명을 요구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대부분의 질문에 부인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 결국 대통령 측에도 유리할 수만은 없는 그런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백종원 기자였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이 특검과 청와대 측이 대치하다 결국 빈손으로 끝났죠. 이 대치하는 도중에는 약 5시간여를 대치를 했는데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취재팀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검이 중대 기밀은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청와대는 이 역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보안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은 압수수색 자체에 응할 뜻이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지난 3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도 청와대가 경내 진입 자체를 막아서자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후 청와대에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긴 하되 전방위 강제 수색은 하지 않고 선별적인 수색과 압수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핵심 기밀일 경우 청와대 측 요청을 반영해 열람이나 압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이 발부해준 영장에는 집행 방법에 아무 제한이 없었지만 특검이 한 발 양보한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자신들이 골라서 자료를 내는 임의 제출만 가능하다며 경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통령 실장의 방침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특검은 청와대가 선별한 자료만 받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철수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 수집 필요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특검은 청와대 경내가 국정 개입 사건이 벌어진 사실상의 범행 장소인 만큼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용이 아니다. 오늘 특검은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답변을 일단 기다려본 뒤에 청와대 경내 진입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낸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 대한 답변 기한을 못 박아두면서 후속 조치로 압수수색 재시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후속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소추 금지가 돼 있다는 것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의 강력한 청와대 압수수색 의지에 대해 내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9일 내지는 10일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이 대면 조사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와 함께 대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준 기자, 그러니까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게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번 특검 조사 때는 주로 어떤 얘기가 이제 조사 대상이 됩니까? 네, 일단 특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 미르와 K스포츠 등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최종 지시자 역할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외교관과 정부 고위직 인사 등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 이번 대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면 조사, 그러니까 특검이 어떻게 보면 기소를 전제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는 뇌물 혐의가 가장 중대 범죄일 텐데요. 역시나 그 부분을 가장 강하게 방어하려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본인이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지시한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예. 당시 발언 먼저 한번 보시죠. 국민연금이 대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회사를 도와줘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네, 이번 특검의 대면 조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특히 주말에 헌재에 낸 입장문을 보면 재벌 총수와 독대 당시에 말씀 자료에 담긴 기업 지원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실제 독대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말씀 커 자료는 보입니다. 있었지만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탄핵 심판 대통령직 대리인단에서 앞서 특검을 추천한 것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은 바가 있었는데요. 예. 이런 것처럼 대통령 역시 특검의 공정성이나 아니면 좀 정치적 중립성 같은 부분들을 흠집내기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특검에 맞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면 조사 때 본인의 주장을 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인터넷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는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폈죠. 그렇지만 특검의 경우는 그 인터넷 언론처럼 해명만 듣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특검도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특검의 수사 상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를 대비를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진술이나 물증 등을 제시해서 진술을 끌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컨대 특검이 지난 3일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공정위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예. 특검이 이날 그 삼성과 합병과 관련해서는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아직 노출되지 않은 물증들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박 대통령에게 진실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재단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탄핵 심판에도 그렇고 형사 재판에서도 이제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 입장은 뭐 전면 부인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특검 입장에서 대통령이 빈틈을 노릴 만한 카드가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나왔던 재판에서 증언들이 새로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지난해 대국민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재단 설립이 좋은 취지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 계속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예. 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했다 이런 취지인데 예. 그때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이 올해 초에도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도 역시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들을 했던 겁니다. 예. 앞서 저희가 그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나 아니면은 재단과 관련해서도 뭐 비슷한 취지를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도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해왔던 겁니다. 사실은 뭐 대통령이 이때 뭐 여기를 갔고 이때 여기 가가지고 뭐 누구 만났고 그런 거를 이렇게 다 그 발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나간 그 대통령 얘기 그 부분인데 지금 헌재에 냈다는 입장문도 지금 사실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헌재에 밝혔던 것처럼 그 7시간의 행적 자료를 냈기 때문에 뭐 추가로 더 밝힌 입장이 없다 이런 취지로 낸 겁니다. 헌재나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너무 빈틈이 많고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대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얘기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 대면 조사 때 보충적인 추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준 기자였습니다. 자, JTBC는 최순실 씨의 모친 임선희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직접 계약했고 특검이 자금 출처를 수사 중이다 이런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특검이 이번에는 영남대의 전신인 대구대 설립자 손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최 씨 일가가 영남대에서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 박 대통령과의 이익을 공유한 뿌리가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최태민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익 공유 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근 참고인 한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바로 영남대 전신인 대구대 설립자의 후손 최염 씨였습니다. 1967년 당시 대구대는 청구대와 통합돼 영남대로 출범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사장과 이사를 지낸 1980년부터 1988년 사이 벌어진 각종 비리에 대해 최 씨의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비리를 주도한 최태민 씨의 측근 4인방을 박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순재의 외삼촌, 손윤호 뭐 되는 사람들을 4사람을 데리고 와서 전부 요직에 앉혔습니다. 당시 부정하게 불린 재산은 최태민 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약품 납품하면 뒷돈 받는 거 아니십니까? 그거 해가 돈 빼가 최태민한테 바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또 부정 입학하는 거 해가 뒷돈 들어온 거 바치고. 이후 최태민 씨가 최순실 씨에게 남긴 재산이 박 대통령의 선거 자금 등으로 쓰였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최순실이가 볼 때는 이자격으로 된 게 아니다. 그거는 우리 아버지 최태민이하고 우리 엄마가 전부 일을 시켰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최태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검도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박 대통령은 그동안 영남대 비리는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박 대통령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였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JT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남대 비리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는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이사장 취임 후 4개월 만에 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각종 권한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단의 실질적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주요 의사결정을 도맡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로 있었던 1986년부터 2년 동안 영남대 총장을 맡았던 고 김기택 씨가 2007년에 작성한 사실 확인서입니다.
학내 민주화 과정에서 당시 조일문 이사장과 교수들의 면담을 주선하려 했는데 조 이사장이 거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은 실권이 없으니 실질적 이사장인 박근혜 이사와 만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결국 교수들은 조 이사장이 아닌 박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당시 김 전 총장이 남긴 기록에는 모든 업무 결정을 실질적 이사장인 박근혜 이사가 직접 했음을 알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박근혜 이사가 임명한 4인방을 통해 중요한 업무가 전달됐고 김 전 총장은 박근혜 이사의 지시라 생각하고 중요한 일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특검의 또 다른 핵심 수사 대상이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 때와 달리 이번엔 특검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르면 이번 주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우 전 수석의 혐의가 지금 10개가 넘는데 특검이 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 재직 시절 이 직권 남용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검법 2조 10호가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면 최순실 씨 관련 비리를 내사한 인물이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해임시켰다는 의혹을 해당 조항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특검은 이 전 감찰관 본인을 비롯해 예특감실 관계자들을 이번 주 내내 불러 조사했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혐의도 있죠. 그렇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소극적이었던 문체부 공무원들을 이른바 찍어내기 형식으로 좌천시키라는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직권 남용 부분에 해당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당시 실제로 좌천 인사 조치를 당한 공무원들 그리고 좌천 인사를 하라는 지시를 민정수석실로부터 전달받은 전 문체부 차관 또 청와대에서 문체부 업무를 관장했던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까지 특검은 관련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검찰이 수사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족회사 자금 횡령이나 의격이 넣은 아들을 꽃보직에 앉혔다거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네요. 네, 특검은 어제 한 갤러리 대표로 있는 이 우찬규 씨를 불렀습니다.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정강의 명의로 4억 원대 미술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을 빼돌렸거나 탈세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고요. 오늘은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운전병 선발을 맡았던 백승석 경위를 3일 전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따져보면 사실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영역이잖아요. 특검법에 규정된 직권 남용 등의 혐의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수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의 외압을 행사해 결국 이 특감실의 해체까지 이르게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감찰관실의 감찰 대상 전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동조했다는 직무 유기 의혹뿐만 아니라 이 우 전 수석 본인의 개인 비리까지 당시 감찰관실의 감찰 대상에 올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자 조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이 자신을 상대로 한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정황이 있는지 이것까지 함께 찾고 있는 겁니다. 네, 특검 사무실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 보고 왔는데요. 대통령 대면 조사와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촛불 민심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촛불 집회엔 전국에서 42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15만 명 그리고 35만 명이던 직전 두 번의 집회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박 대통령의 버티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어제 14차 촛불 집회에서도 시민들은 어김없이 광장을 메웠습니다. 주최 측은 어제 하루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60개 지역에서 총 42만 명이 모였다고 최종 집계했습니다. 앞서 12차 15만 명, 13차 35만 명 등 추위 등으로 잠시 줄었던 참가자 수가 다시 되살아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인터뷰를 놓고 일방적인 여론몰이와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황대행 집무실이 있는 정부 청사를 향해 항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로도 못 참는다. 하나로도 못 참는다. 한편 어제 덕수궁 대한문 주변에선 친박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과 특검 해체 등을 주장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특별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상영회가 열린 곳은 50년 된 동네 목욕탕을 개조한 곳입니다. 이 목욕탕은 재개발로 철거된다는데요.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사연을 최승기 기자가 전합니다. 거대한 아파트 숲으로 들어가는 길, 낡은 벽돌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지만 재개발 결정으로 조만간 철거에 들어갈 목욕탕입니다. 이곳에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고 감독들이 직접 설치한 미술작품 전시회도 열립니다. 하우스푸어, 도시개발 문제 등 가볍지 않은 주제에 관객들의 표정도 사뭇 진지합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감독들도 여럿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명에 가까운 이런 시민 작업자의 이름까지도 있는 줄 몰랐고요. 그러니까 세월호 정부 시행령에 반대한다, 폐기를 촉구한다는 그 선언에 연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름이 올랐다는 게 좀 당황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블랙리스트로 영화계 지원이 줄면서 독립영화, 다큐멘터리의 입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에 반대를 하거나 그런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좀 상영을 할 기회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런. 이들은 곧 사라질 목욕탕이 자신들의 처지와 닮았다고 말합니다. 저희 다큐멘터리들도 사실 상영 공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행화탕에 뭔가 이제 좀 없어져가는 그 공간의 의미를 좀 같이 살리면서 감독들은 블랙리스트가 가로막아도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작품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들 계속 자기 작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JTBC 최승기입니다. 최근 대선 판도에서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 안희정 충남지사의 상승세입니다. 오늘 저녁에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5%를 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 등 이른바 비문계가 안 지사를 중심으로 뭉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 대선 주자 경쟁에서 2위 싸움이 본격화했습니다. 안 지사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생긴 구도인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안 지사의 지지율이 15.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현상은 탈당을 고려하던 당내 비문재인계 좌장 김종인 전 대표까지 잡아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김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최근 김 전 대표와 측근들의 회동에서 당에 남아 안 지사를 돕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안 지사 측 관계자도 안 지사 쪽에 합류하려는 의원들이 당내에 여럿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당내 견제도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했던 대연정 발언이 새누리당과의 연대로 해석되면서 도마에 오른 게 대표적입니다. 5차 범위 내에서 지지율 경쟁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어 안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대연정 제안을 철회하고 다음 주 토요일 광화문 촛불 앞에 나와서 국민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논란이 커지자 안 지사는 자신의 연정론이 곡해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빠르게 오르면서 그러면서겠죠. 또 안희정 지사가 꺼낸 대연정 문제가 대선 전국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희근 기자. 네. 연정이라는 게 일단 그 연립정부, 그러니까 결국 다른 정치 세력하고 손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왜 나왔습니까, 갑자기? 네,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성과 20대 국회의 의석 분포와 관련이 있는데요. 예.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그 다음 날 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현재 의석 분포로는 누가 집권을 하든 여소야대가 돼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보면 연정의 필요성은 정치 세력마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 김대중 정부 때 보면
DJP 연대가 한번 성사가 된 적이 있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당시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으며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안희정 충남지사가 새누리당도 연정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극단적인 얘기인데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실시가 된다, 그럼 탄핵이 인용을 전제로 하는 거겠죠. 네, 그럴 경우에 박근혜 정부 책임론이 대선 당연히 이슈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 세력과 손을 잡겠다. 당연히 야권에서는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겠죠.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역사와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이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도 안 지사에게 대연정 철회를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대연정을 비판하면서도 좋은 뜻으로 이해한다며 한 발 뺀 것을 겨냥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취지는 알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요. 네. 국민의당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섣불리 선거 전에 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연정에 대해서 비판이 컸는데 연정이란 이슈를 두고 뭐 온갖 진영에서 다 이제 포화가 쏟아지는 상황인데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안 지사하고 지금 2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도 좀 작용을 했겠죠. 네, 최근 안 지사가 지지도가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지지도가 빠진 상태인데요. 촛불 민심으로 지지도가 크게 올랐던 이 시장으로선 연정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전략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확실하게 부각하는 기회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안 지사가 새누리당하고 손을 잡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외다라는 반응인데 안 지사는 뭐라고 이걸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협치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혁의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의회의 협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간에 그렇게 저는 큰 다른 쟁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선될 경우에 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개혁 입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건데요.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해서 자신의 강점이 외연 확장에 있다고 보고 비문재인계 지지층을 상당히 의식한 발언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나 이런 걸 앞두고 내지는 본선까지도 앞두고 생각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전략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데 근데 실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다음 날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 바로 다음 날 인수위가 없죠. 바로 다음 날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바로 여소야대라는 현실과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연정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대선 일정과 대선 후보조차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연정 제안은 사실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갑작스럽게 터진 이제 연정 이슈인데 이게 좀 더 굴러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치부 안희근 기자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측과의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이 제3지대 통합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 박지원 대표와 손학규 국민주권 개혁회의 의장이 만나 구구한 조건을 달지 말자며 통합의 공감대를 마련한 겁니다. 당초 신경전이 있는 걸로 알려졌지만 손 의장 측 이찬열 의원은 회동 이후 통합의 명분을 살리는 방안을 국민의당이 고민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명 개정 등으로 명분만 제시해주면 통합에 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미 당 대선기획단은 손 의장의 정운찬 전 총리까지 참여하는 걸 전제로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손학규, 안철수, 천정배 등등 이런 구도는 지금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이 경쟁하는 그 구도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콘텐츠가 있으며 손 의장 측도 이런 상황에 맞춰 사실상 경선 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한 관계자는 국민주권개혁회의 회원은 11만 명이 넘고 국민의당 당원 중엔 허수도 많다며 경선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어제 50여 명의 사상자가 났죠. 경기도 동탄 신도시의 주상복합 건물 화재 사고에 대한 현장 감식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철거 작업 중에 튄 불꽃이 가연성 소재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불길과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얼마 안 가 주변은 매캐한 매연으로 뒤덮입니다. 어떡해. 저 소방관들 어떡해. 불길은 철거 공사 중이던 어린이 놀이시설 한가운데서 시작됐습니다. 놀이시설엔 스티로폼 등 불에 잘 타는 소재가 많았습니다. 1시간 만에 잡힌 불은 40여 명의 부상자를 내고 4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발화점 부근에서 작업자 2명이 30m 떨어진 두피 클리닉 센터에서 직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화 지점을 비롯한 사고 현장 곳곳에선 산소 절단기나 가스통 같은 공사 물품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이나 절단 과정에서 나온 불꽃이 가연성 물질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8년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나 2014년 70여 명 사상자를 낸 고양터미널 상가 화재와 비슷한 원인이 반복된 겁니다. 경찰은 2주에 걸친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작업지 시서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철거 작업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화재가 난 지점은 평소에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1,200여 세대가 사는 초고층 빌딩 4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습니다.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 3층이 바로 불이 처음 시작된 지점입니다. 창문이 깨져 있고 곳곳에 그을린 흔적들이 보이는데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도 아직까지 매캐한 냄새가 심하게 느껴집니다. 또 이쪽 다리 형태의 구조물은 맞은편 또 다른 상가 건물이 있는 통로인데 역시 심하게 그을린 모습입니다. 상가 위로는 1,2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5, 60층 건물 4개 동이 있습니다. 건물마다 상가로 통하지 않는 별도 대피로가 갖춰져 있긴 하지만 주민들은 화재 발생 당시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일단 불이 났으면 유해 독극물도 유해 가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매뉴얼대로 대피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매뉴얼이 없는 상태였고 알람 방송이 없는 상태였고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동탄에 좋은 건물이 이게 취약할 수가 있나 그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대형 화재 사고 때마다 매뉴얼과 안전 수칙이 강조되지만 말로만 그칠 뿐이고 안타까운 희생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충북 보은군의 한 젖소 농장에서 15마리가 수포가 생기거나 침을 흘리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확진 여부는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해당 농가의 소 195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또 반경 3km 안에 있는 농가 80여 곳에도 예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바로 항소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결정을 내린 판사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일방통행식 행보에 지지자들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불안한가 봅니다. 국방부 지하에나 있을 법한 벙커 사업이 요즘 호황이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심재호 특파원입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이 회사는 요즘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잠시 피신할 수 있는 벙커 제작사입니다. 벙커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컨테이너 같은 것인데 4인 가족이 1년은 끄떡없이 지낼 수 있는 시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불안감이 커지면서 벙커 제작사를 찾는 미국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People have really started purchasing bunkers, not necessarily because they don't like the president, but his policies are somewhat radical in a lot of people's opinions. 트럼프의 위기 조장에 편승한 이들의 마케팅 기법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홍보 영상물입니다. 집 뒤뜰 지하에 새로 만든 거대한 벙커가 묻혀 있습니다.
화재에 약한 나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합니다. 안에 들어가니 별세상입니다. 바깥에 위치한 태양광 패널을 통해 만들어진 전류로 TV도 보고 운동시설도 이용합니다. 좀 더 고급형인 모델에선 실내 풀장과 사우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먹거리가 창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문 후 3주면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은 3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다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어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전쟁의 공포를 느끼며 컴컴한 벙커 속을 찾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오늘부터 일요 플러스에선 다양한 경제 이슈를 분석합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떠오른 인공지능을 살펴볼 텐데요. 인간의 뇌를 본따 만든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또 반응하는 창조적인 존재가 된다면 우리 인류는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주찬 기자가 2023년 가상의 미래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서울 용산구 아침 7시가 되자 자동으로 불이 켜지면서 커튼이 열립니다. 인공지능이 찾은 최신 뉴스와 오늘 날씨가 유리창에 나타납니다. 나를 꼭 닮은 홀로그램 알람이 현란한 몸짓과 함께 소리치며 일어날 때까지 깨웁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 그날의 건강 상태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간 수치와 혈당 등 데이터가 지정병원으로 곧장 전송되고 오늘 해야 할 운동과 복용할 영양제가 즉시 처방됩니다. 샤워 후 양치질을 하면서 오늘 일정과 피부 상태에 맞춰 인공지능이 골라준 의상들을 스마트 거울을 통해 걸쳐봅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이라 신뢰감을 주는 회색 양복에 인상이 또렷해 보이는 자주색 넥타이로 정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미 관련 기술들이 모두 개발돼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상용화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어느새 현실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석 달 전 가천대학 길병원에서 도입한 인공지능 의사 왓슨. 지금까지 100여 명의 암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인간 의사와 왓슨이 서로 다른 처방을 한 경우는 단 4번인데 환자들은 모두 왓슨의 처방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대장암 수술을 받은 74살 여성 환자는 담당 의사가 항암제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왓슨이 권하자 항암제를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왓슨의 처방대로 그렇게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5년까지 인공지능 및 로봇이 1,600만 명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고 전문직도 상당수 포함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최근 세계 인공지능 법률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는데 곧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 후코쿠 생명은 보험금 청구 직원 34명을 인공지능이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제어를 거부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Walk forward. Sorry, I cannot do that as there is no support ahead. 지난해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쇼핑센터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던 로봇이 16개월 된 유아를 공격했습니다. 로봇이 주변 소음 등으로 아이를 위험인물로 인식해 공격한 겁니다. I think the development of full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spell the end of the human race. 인공지능이 이제 인식이나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 플로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이 자가 학습을 한다거나 그러한 경우 발생했을 때는 사실 통제가 이제 약간 어려운 상황. 지난달 유럽연합의회는 인공지능 로봇이 문제를 일으키면 제조업체가 당국에 통제권을 넘겨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사회 혼란을 피하기 위한 법제도와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대국이 큰 화제가 된 후인 지난해 9월에서야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이라는 인공지능 대응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법안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윤리적 책임을 비롯해 다양한 각도에서 법적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서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1,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요즘 한창 뜨는 상권이 눈에 들어옵니다. 촛불 집회도 대중교통 이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2호선 홍대 입구역은 주말을 맞아 홍대를 찾은 젊은이들로 붐빕니다. 출입 계단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 역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8만 1천여 명이 내리고 7만 8천여 명이 승차해 강남역에 이어 두 번째로 붐비는 역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이용객 수가 1년 새 3천 명 넘게 불어난 배경엔 요즘 가장 뜨는 상권, 연남동이 있습니다. 경의선공원 개장 이후 이 동네에 인기 있는 카페와 술집 등이 많아지면서 가까운 홍대 입구역이 붐비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위주라기보다는 개개인의 특색을 살린 음식점이나 카페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트렌드를 주도하는 홍대 상권은 몇 년 전부터 주변 마포구 상수동과 합정동으로 확장하더니 이젠 망원동까지 번졌습니다. 이 때문에 상수, 합정, 망원역이 있는 6호선 이용도 대폭 늘었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제2롯데월드 개장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한 8호선 잠실 지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촛불 집회도 대중교통 이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회 장소인 광화문역 이용객이 하루 평균 1,700여 명 늘었습니다. 평소 대중교통 이용객이 가장 많은 때는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4월인데 작년엔 11월 이용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네, 엊그제부터 저희 금토일 주말 뉴스룸도 주중 뉴스룸과 마찬가지로 8시에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돌아오는 금요일에도 8시에 뵙겠습니다.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